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 라온학과 이영복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녹내장,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녹내장이란 병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오늘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녹내장 환자들의 궁금증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녹내장이 어떤 병인지 궁금해하시고 백내장이랑 혼동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수술을 꼭 해야 되는 질병인지, 치료를 하면 좋아지는 병인지, 아니면 치료 후에도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지,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슬라이드의 이 순서와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녹내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안구의 구조와 녹내장 정의, 증상, 위험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치료는 대략 어떤 식으로 하고 치료의 목표와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안구의 구조는 이 그림을 보시면 카메라랑 우리 눈은 구조가 비슷하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빛이 동공을 통해서 들어오면 초점이 황반에 맺히게 되는데요. 이 망막의 가장 중심을 황반이라 그러고, 이 망막 전체에는 시신경 섬유가 분포하고 있고, 이 시신경 섬유 다발이 모여서 이 시신경을 통해 빠져나가서 뇌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녹내장에서 중요한 부분은 망막에 분포되어 있는 망막 신경섬유층이 모여서 이 빠져나가는 이 시신경 구조가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의는, 녹내장은 일단 시신경이 손상되는 병이고, 시신경이 손상이 되면 어떠냐? 주변부부터 주로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중심 시야까지 없어짐으로써 실명에 이르게 되는 병이고, 그러면 시신경이 죽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 안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요. 안압은 비교적 높은 안압, 즉 시신경이 견딜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은 안압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게 되면 시신경이 손상되게 됩니다. 증상은 이 그림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윗줄은 정상, 그다음에 중간 줄은 초기 녹내장, 가장 밑에 줄은 말기 녹내장인데요. 정상 시신경은 이렇게 보면 원형으로 되어 있고, 주변부는 오렌지 색깔, 살구색 같은 색깔을 띠고, 가운데는 백두산 천지같이 분화구처럼 온폭 파여 있는데, 요걸 시신경 유도 함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 시신경 유도 함몰비는 전체 시신경 크기 대비 0.4에서 0.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녹내장이 발병되게 되면 가운데 파여 있는 이 분화구인 시신경 유도 함몰이 점점 커지게 돼서 시신경 유도 함몰비가 증가되게 되고, 아래 그림 말기와 가로 가면 주변에 오렌지 색깔의 시신경 테두리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정상일 때는 우리가 맹점, 이 시신경이 빠져나가는 이 부분을 맹점이라고 하는데, 이 동그라미와 비슷한 사이즈의 맹점을 제외하고는 이 시야 검사에서 시신경 손상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다만 녹내장이 초기로 진행되게 되면 이렇게 주변부, 이 시야 검사에서는 이쪽이 코 쪽 시야인데요. 코 쪽부터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되는데, 실제로 환자는 이렇게 약간 흐릿하게 좀 뭉그러져 보인다, 이런 느낌 정도만 있고, 실제로 이렇게 주변부에 뭉그러지는 느낌이 있을 경우에는 환자가 자각해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녹내장이 점점 심해져서 이렇게 시야가, 주변부 시야가 다 검게 되고 중심만 이렇게 하얀 부분이 일부 있게 되면 실제 환자는 이렇게 가운데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대쪽 눈이 정상이라면 실제로 녹내장이 심한 눈에 시야 좁아짐을 못 느끼는 경우가 은근히 많고요. 이렇게 시야가 가운데라도 살려 있으면 시력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기가 된 경우에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위험 요인은 크게 5가지를 알아보시면 되겠는데요. 처음에 안압, 두 번째 녹내장과 관련된 가족력, 세 번째는 근시, 네 번째는 나이, 다섯 번째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전신질환입니다. 이 5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안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눈은 외력이 어느 정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눈 안에는 방수라는 물이 채워져 있고, 이 방수라는 물을 지속적으로 매 시간 생성하고 있는 섬모체라는 부분이 있고, 생기는 만큼 일정 시간, 매 시간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섬유주라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방수라는
물이 생성은 되지만 빠져나가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눈 안에는 상당히 더 많은 방수량이 고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눈의 방수라는 게 빠져나가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압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고자 이게 수전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물을 틀어서 우리가 물이 흘러나오는 만큼 배수구로 잘 빠져나가야지 이 수전에 물이 고이지 않는데, 우리가 오래 쓰다 보면 이 배수구가 점점 내려가는 기능이 떨어지게 됨으로써 물이 고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인의 안압을 우리가 대략 1000명 정도 조사를 해보면, 이전에 여러 가지 연구에 따르면 약 1000명 정도 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 95%는 8에서 20일 사이에 안압이 측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학적 의미에서 안압의 정상 범위는 8에서 20일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강조했듯이 이 안압의 정상 범위라는 거는 정상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대부분 여기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통계학적인 의미의 정상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의 정상 안압이라고 해서 꼭 녹내장이 없다는 뜻은 아니니까 이 점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안압은 남일면 스터디에 따르면 대략 13에서 14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압은 녹내장성 시신경 손상을 유발하는 안압이 유의미한 안압이 높다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녹내장을 일으키는, 그래서 시신경 손상을 유발하는 안압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요인, 즉 나이라든가 근시 유무, 인종이 어떤 인종이냐, 또 유전 가족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신경의 취약성이 다르게 됩니다. 즉 시신경 유도와 그 주변 조직의 상태가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개개인의 시신경이 손상에 버티기 어려운 안압은 서로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압이 정상 범위에 있다고 꼭 녹내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마다 개개인의 녹내장이 발생하는 안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25의 안압을 가지고 있더라도 상대적으로 시신경이 구조가 튼튼하게 태어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녹내장이 평생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이전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평균 안압인 대략 한 13, 14, 15 정도의 안압을 가진 사람이 시신경이 비교적 취약한 구조를 가진 경우에는 충분히 녹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압이 정상 범위라도 녹내장이 생길 수 있냐? 네, 당연합니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안압이 정상 범위라도 녹내장은 반드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안과검진은 기본적으로 안압을 측정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안압이 정상이네요 라는 말은 내 안압이 높지 않구나, 일반적인 통계학적 범위 내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녹내장이 없네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건강검진센터에서 혹시나 안압이 좋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도 꼭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가장 제일 흔한 종류의 녹내장은 정상 안압 녹내장으로, 녹내장 진단 당시 안압은 정상 범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0에서 20 사이의 안압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환자들 경우에, 즉 녹내장이 진단된 환자는 시신경 주위 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안압이 비교적 높은 안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압은 정상인데 왜 안압을 낮추냐? 과거에 대단히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안압을 낮추면 녹내장 악화를 억제하는 기능이 명확하게 발견되었습니다. 녹내장 환자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시신경이 취약하다. 그래서 정상 범위의 안압도 이 녹내장 환자에게는 높은 안압이다. 따라서 연구 결과에서 녹내장 환자들을 두 군으로 나누어서 안압을 낮춘 군과 낮추지 않은 군을 비교해 보면 안압을 낮춘 군에서 녹내장이 억제되는 것이 충분히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녹내장 진단 당시의 안압은 정상 안압 녹내장이어도 반드시 낮추어야 합니다. 안압 이외의 요인은 부가적인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안압 하강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테르담 스터디에 따르면 녹내장 환자의 1차 직계의 가족, 즉 부모, 형제 등에서 평생 녹내장 발생 위험률은 22% 정도로 알려져 있고, 대조군에 비해서는 대략 9배에서 10배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발티모어 스터디에 따르면 형제자매가 녹내장인 경우에는 오드 레이시오, 즉 위험도가 3.6배 정도로 증가하게 되고, 나의 부모가 녹내장인 경우에는 대략 2.1배, 나의 자녀가 녹내장인 경우에는 1.1배 정도로 증가하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즉, 이 슬라이드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형제자매나 부모가 녹내장이 있는 사람은 내가 현재 녹내장이 없더라도 녹내장 발병 위험도가 정상에 비해서 조금 높으니 주기적으로 꼭 1년에 한 번씩은 정기검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 근시입니다. 위의 사진은 근시가 없는 눈, 아래는 고도근시 안에서의 안저 사진인데요. 근시가 없는 눈을 보시면 이렇게 시신경이 원형이고 주변에 살구색으로 시신경 유두태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근시는 눈이 오른쪽 초음파 사진을 보시면 앞뒤로 길어지게 됨으로써 구조적으로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원형의 시신경이 타원형으로 이렇게 틀어지고 시신경 주변에 이렇게 하얗게 위축소견도 관찰되고 이렇게 타원형으로 변하면서 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시면 근시가 없는 정시 안에서는 눈 길이가 대략 21에서 22mm로 이렇게 축구공과 같이 원형을 띄고 있지만 고도근시는 앞뒤로 안축장이 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송이처럼 뒤로 이렇게 쑥 빠지게 돼서 구가 아니고 이렇게 타원형 구조를 가지게 되면 눈 길이는 막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26, 27, 28mm, 30mm까지도 길어지게 됩니다. 근시가 왜 구조적으로 취약하냐? 요 동그라미는 아까 이 전 사진의 요 시신경의 그 뒤쪽에 사상판이라는 구조물입니다. 이 사상판에는 오른쪽 모식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작은 미세 구멍들이 수만 개 존재하게 되고요. 이 각각의 구멍으로 이렇게 노란색 시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즉, 요 작은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눈 안에 있는 시신경이 섬유가 빠져나가서 뇌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앞에 초음파 사진처럼 이렇게 앞뒤로 눈이 과도하게 길어지게 되면 고도근시 안에서는 이 동그라미 원형의 사상판 구조가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휘어지게 되면 이렇게 매끈하게 잘 빠져나가서 손상이 없는 시신경 섬유가 이렇게 휘어지고 꺾이게 됨으로써 시신경이 손상되게 됩니다. 즉, 근시는 눈이 앞뒤로 길어지게 되고 따라서 원형의 시신경이 타원형으로 변하게 되고 시신경 뒤쪽에 존재하는 이 사상판이 원형이 아니고 타원형으로 뒤틀릴 수 있게 되며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하는 시신경이 손상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시 환자를 대상으로 2013년에 연구된 결과를 보시면 중등도 근시에서는 대략 근시 녹내장 발병률이 1.8배로 올라가게 되고 고도근시에서는 약 3배가 넘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고 녹내장 환자에서 시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시야결손이 발생하는 그 확률도 고도근시에서는 6배까지 치솟는 걸 알 수 있고 시신경 주변의 구조 손상도 중등도 고도근시에서는 약 1.5배, 1.9배로 손상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22년에 지금까지 많이 연구된 근시와 녹내장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다 총체적으로 분석한 메타 연구인데요. 보시면 고도근시에서 대략 4배 정도의 위험도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시도 3디옵터 이하의 근시는 초기 근시, 중등도 근시는 3에서 6디옵터, 6디옵터 이상의 근시는 고도 근시입니다. 그래서 중등도 근시 혹은 고도 근시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녹내장 발병률이 남들보다 증가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녹내장이 없더라도 나는 근시가 있기 때문에 사상판 구조가 변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녹내장 발병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녹내장이 없더라도 정기검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슬라이드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정시 안에서는 전체 인구 남자, 여자에서 녹내장 발병률이 그렇게 높아지진 않지만 근시가 생길수록 점점 증가하고 특히 고도근시에서는 전체 보시면 녹내장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정시 안에 비해서 증가되는 걸 알 수 있고 특히 남자와 여자로 구분했을 때 남자가 좀 더 위험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나이 요인입니다. 여러 스터디 연구를 종합해서 보면 원발 개방각 녹내장이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대략 이해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녹내장 발병률이 약 3%에서 4% 정도 된다 이해하시면 되고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으로 나누어 보면 나이가 증가할수록 점점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에 따라서는 70대에서는 4.3에서 8.2, 80대 이상에서는 5.6에서 8.9로 고령이 될수록 녹내장이 발병 위험도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대략 7만 명의 대상으로 한국인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인데요. 7만 5천 명 대상으로 녹내장은 대략 2천 케이스 정도 있어서 유병률은 대략 2.8% 정도로 밝혀져 있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 중에서 나누어서 비교해 보면 남자의 유병률은 3.4, 여자는 2.1%로 알려져 있어서 남자에서 좀 더 호발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7만 5천 명을 나누어서 나이별로 나누어서 보면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으로 보면 위험도가 40대는 1.4지만 80대 이상에는 10.41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발병 위험도가 굉장히 10배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녹내장 유병률이 대략 3%이구나.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는구나. 남자와 여자로 나누었을 때 남자에서 좀 더 호발하는구나. 40대 이상인 위험인자인데 특히 60대 이상, 70대, 80대로 갈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구나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 연구에서 그 다른 한국인 대상의 연구에서 녹내장 의심 소견 3만 2천 명을 대상으로 6년 동안 경과 관찰했을 때 녹내장 의증에서 녹내장으로 확진된 경우가 대략 5% 정도로 발견된 연구가 있고 전신 질환으로서 녹내장 발병을 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로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흡연을 하시거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다음 심장질환 같은 것이 있는 환자들은 시간이 지남으로 녹내장이 발병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전신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녹내장이 현재 없더라도 녹내장 발병에 대해서 정기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요인별로 확인을 해보면 남자에서 대략 1.3배, 나이에 따라서는 40대에서 80대까지 보면 1.4에서 2.3배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뇨가 있으면 1.3배 정도 위험도가 증가하고 고혈압은 1.13배, 고지혈증은 1.12배, 심혈관 질환 1.12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녹내장 치료의 목표입니다. 녹내장은 진행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 원칙이고 녹내장은 시신경이 손상하는 질환인데 시신경은 이미 손상되면 복구해서 정상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상된 것을 더 손상되지 않게 억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안압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호전되는 병이 아니고 악화가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표고 따라서 손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진단되는 것이 중요한데 애석하게도 녹내장은 아까 처음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시야결손이 명확하지 않은 초기 상태에서는 환자가 자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임을 이해해서 고혈압, 당뇨와 같이 평생 꾸준히 관리해야 되고 여기서 관리라는 의미는 안압약을 쓰면서 안압을 잘 조절해서 검사 결과에서 녹내장이 나빠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하자면 이렇게 녹내장으로 인해서 시야결손이 발생된 환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환자가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나이가 듦으로써 이렇게 실명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하게 되면 처음에 진단 당시에 이 시야결손을 그대로 악화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의 목표, 안압은 얼마나 낮춰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환자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즉 녹내장이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에 따라서 안압을 낮춰야 되는 정도가 다르고 대략적으로는 초기 진단 당시 안압이 20% 정도 안압을 하강해야 되며 녹내장이 심할수록 초기 안압 대비 30% 정도까지 더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녹내장 진단 당시 안압이 20이었다면 대략 안압약을 한 달 정도 사용하고 나서 20%가 감소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며 녹내장이 심할수록 더 많은 퍼센트를 낮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녹내장 치료의 종류입니다. 녹내장 치료는 약물 치료, 그 다음에 레이저 치료, 다음으로 수술적 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처음에 치료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은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아무래도
안약을 쓰는 게 비교적 용이하고 환자 입장에서 또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병할 확률이 제일 가장 낮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약물 치료는 즉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식도를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눈에는 방수라는 것이 채워져 있는데 방수가 생성되고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방수의 양을 줄이면 안압이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방수의 양을 줄이려면 생성되는 양을 줄이는 방법, 즉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이 나오는 양을 줄이는 방법, 아니면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잘 배수구로 빠져나가게 해서 배수되는 양이 증가시키는 방법, 즉 하수도 기능을 증진시키는 방법,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지금까지 개발된 모든 안압약들은 방수 생성을 줄이거나 방수 유출을 증가시키는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안약들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정말 녹내장 약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넣는 안약부터 하루에 3번 넣는 안약까지, 어떤 약은 따끔한 안약도 있고 어떤 약은 알레르기가 발생하는 약도 있고 또 졸리는 약도 있고 눈꺼풀에 속눈썹이 길어지거나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 약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약 하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고, 환자 상황과 나이에 따라서 적절하게 취사 선택해서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녹내장 안약이 있다는 것은 성분에 따라서 작용하는 부위와 효과가 다르다, 즉 부작용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마다 안압 해강 효과도 다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약을 쓰실 것인지 충분히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약은 효과도 있지만 사용하다 보면 수년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을 고려해서 그 환자에 맞게 약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올바른 안약 사용법은 녹내장 학회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횟수가 안약마다 정해져 있는데요. 정확하게 횟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매일 일정 시간에 규칙적으로 점안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또 안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점안하게 되면 결막염 같은 것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전후에 꼭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안약을 넣을 때는 이렇게 천장을 바라보고 아래 눈꺼풀을 손가락으로 당긴 상태에서 눈과 아래 눈꺼풀 요 사이에 공간에 떨어뜨려 주시면 가장 적절한 안약 점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약 용기 끝에 눈이 찔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눈 주위에 묻은 안약은 꼭 눌러 잘 닦아내시는 게 중요하고, 안약을 넣고는 대략 한 3분, 5분 정도는 살짝 눈을 감고 있으면 흡수가 잘 되게 됩니다. 다른 안약과 사용할 경우에는 희석되어서 약의 효과가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안약 사이의 간격은 5분 정도 두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충분히 눈에 확실히 떨어졌다면 굳이 2-3방울 넣는다고 효과가 더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 방울만 눈에 정확히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녹내장 안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충혈.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약을 쓰면 좀 더 충혈이 증가되는 게 있고, 어떤 안약은 안약을 점안할 때 쏘는 듯이 자결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안약은 넣으면 가렵거나 졸림을 유발할 수 있고, 어떤 안약은 사용하게 되면 눈꺼풀이 변하게 되는데 색소가 눈 주위에 다크서클처럼 생기거나 속눈썹이 길어지거나 눈꺼풀 고랑이 깊어지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인데요. 오른쪽은 녹내장 안약을 안 쓰는 눈, 왼쪽은 녹내장 약을 쓰는 눈인데 속눈썹의 진한 정도가 좌우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주변에도 색소 침착이 왼쪽이 조금 더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반대로 왼쪽에는 녹내장 약을 안 쓰는 환자, 오른쪽에 약을 쓰시는 분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과 다르게 위에 눈꺼풀 고랑이 이렇게 깊어져서 좌우 비대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외에 천식이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에게 또 주의해야 될 안약들도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는 레이저 홍채 절개술,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이 있는데, 레이저 홍채 절개술은 레이저로 홍채에 직접 조사해서 홍채에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섬유주 성형술은 레이저를 홍채가 아닌 섬유주에 조사함으로써 섬유주를 통해서 방수가 빠져나가는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레이저 홍채 절개술은 개방각이 아닌 폐쇄각 녹내장 환자에게 시행되는 술기이고, 홍채에 구멍을 만들어줘서 홍채가 섬유주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을 해소시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개방각 녹내장에 시행되는 레이저 방법이며 섬유주에 직접 레이저를 조사해서 방수가 유출되는 양을 증가시키는 레이저 술기입니다. 약 부작용이 있어서 약을 사용하기 어렵거나 안약이 충분한 효과 부족인 경우에 레이저를 시행하게 되고 임신이나 수유가 필요해서 약을 잠시 중지해야 되는 환자에게도 시행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쪽이 레이저 섬유주 성형술, 오른쪽이 홍채 절개술인데요. 폐쇄각 녹내장 환자들은 방수가 생성되면 이렇게 돌아서 섬유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기 뒤쪽에 고이게 되면 홍채가 이렇게 앞으로 불룩 솟아져서 이 그림과 같이 섬유주를 마치 고무막이로 막는 것과 같이 되게 됩니다. 이때 홍채에다가 레이저를 조사해서 작은 구멍을 뚫어주면 뒤에 고여있던 물이 바로 앞으로 나감으로써 이 불룩 앞으로 솟아있는 홍채가 펴지게 되면 섬유주로 방수가 잘 나가게 됩니다. 왼쪽의 섬유주 성형술은 이렇게 홍채가 앞으로 불룩되어 있지 않고 개방각 녹내장에서 안압을 좀 더 조절하기 위해서 섬유주의 레이저를 직접 조사하게 되는 레이저입니다. 폐쇄각 녹내장 환자들은 이렇게 급작스러운 통증, 두통, 시력 저하, 충혈을 주소로 내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홍채가 앞으로 불룩 솟아서 섬유주 입구를 홍채가 막게 되는데 이때 레이저를 여기다가 조사하게 되면 이렇게 작은 구멍이 생기면 불룩 솟았던 홍채가 펴지게 되고 홍채가 섬유주를 막고 있던 것을 이렇게 떨어져서 해소하게 됩니다. 폐쇄각 녹내장 환자들은 레이저로도 좋아질 수 있지만 레이저로 좋아지지 않거나 상당히 백내장이 있어서 백내장이 두께가 있음으로써 홍채를 직접 앞으로 전방으로 밀고 있는 것이 판단되게 되면 백내장 수술을 빨리 해주는 것이 폐쇄각 녹내장 환자들이 안압이 잘 조절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해서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바꿈으로써 두께를 절반 이하로 감소하게 되면 홍채가 이렇게 앞으로 솟아있던 것이 이렇게 평평하게 됨으로써 섬유주가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이제 녹내장 수술을 말씀드릴 텐데 수술의 적응증은 약물 치료를 해도 녹내장이 나빠지거나 혹은 약물 치료를 해도 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레이저까지 했는데도 안압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고 나빠지는 경우에 시행되고 약물의 부작용이 있어서 약물을 더 이상 상용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안압 사용량을 줄이게 되면 또 안압이 올라가게 돼서 녹내장이 나빠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옛날부터 시행됐던 섬유주 절제술,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이 있고 최근에는 미세침습 녹내장 수술이라고 해서 수년 전부터 젠, 아이스텐트, 에이스트림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섬유주 절제술은 이렇게 하얀색 공막을 흰자를 이렇게 포를 떠서 물이 빠져나가는 틈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이렇게 여과포를 결막에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즉 방수가 이렇게 틈을 통해서 새롭게 나가는 길을 만들어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네모나게 혹은 삼각형 모양으로 포를 만들어서 방수가 이 틈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되고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눈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이렇게 눈 안쪽에 봉합을 해서 이게 방수 나가는 유출량을 이 봉합사가 조절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방수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 하얀색 물주머니가 이렇게 흰자에 생기게 됩니다.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눈 구조물을 이용해서 방수가 나가는 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예 새롭게 외부의 물질을 눈에 삽입을 해서 이 유출 장치를 통해서 방수가 빠져나가게 하는 술기입니다. 아메드 밸브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기구인데요. 이것을 흰자에다가 이렇게 고정하게 되고 이렇게 앞에 튜브처럼 뾰족하게 나와 있는데 이 튜브를 눈 안에 넣음으로써 이 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뒤쪽으로 방수가 배출되게 됩니다. 방수 유출 장치 아메드 밸브를 삽입한 환자의 사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눈 앞쪽에는 이렇게 튜브가 이렇게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눈 전방에 있는 방수가 이 튜브를 통해서 조금씩 빠져나가게 되고 튜브를 통해서 방수 유출 장치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면 우리 각막 검은 동자로부터 대략 한 1cm 뒤쪽에 방수 유출 장치를 통해서 여과포가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요새 미세 침습 유출 장치를 삽입하게 되는데 젠은 이렇게 앞에 아메드 밸브에 본체가 없이 튜브만 만들어서 삽입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방을 통해서 이렇게 혹은 흰자를 통해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렇게 튜브를 삽입하게 되면 방수라는 물이 이 튜브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 결막 밑에 여과포가 이렇게 볼록 생겨서 안압이 조절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노란색 젠 임플란트가 보이는데요. 여기 한 3mm 정도는 이렇게 여과포 밑에 깔려져 있고요. 나머지 한 1에서 2mm 정도는 전방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못같이 이렇게 아이스텐트라는 것들이 개발됐는데 쇠로 된 물질인데요. 스테인리스 재질이고 이게 눈 안쪽에서 섬유줄 쪽에 이렇게 마치 못을 박듯이 이렇게 박아 넣게 되면 여기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방수 유출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아이스텐트를 삽입한 환자의 눈 안쪽에서 찍은 사진의 모습이어서 이렇게 한 개, 두 개가 이렇게 섬유지에 잘 박혀 있는 사진입니다. 녹내장 환자의 생활 수칙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녹내장학회에서는 녹내장 환자들이 이런 생활 수칙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정기적으로 꼭 안과로 오시는 것이 중요하고 안압약을 잘 사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음을 가짐으로써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도록 관리하시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야채나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할 때는 자전거나 달리기, 등산 등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안압을 높일 수 있는 행동으로 뭐 누워서 엿기를 든다던가 물구나무 서기를 오래 한다는 것들은 아예 금지하지는 않지만 무리하지 않도록 잠깐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금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술을 마시는 것도 음주를 절주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복압을 올릴 수 있는 넥타이나 옷, 허리띠는 너무 조이지 않게 편안하게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눈과 전자기기 사이에 적정 거리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너무 어두운 곳에서 보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개 숙여서 엎드린 자세로 장시간 태블릿이나 핸드폰을 보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녹내장은 초기 때 증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꼭 녹내장 정기검진을 가지시고 그리고 녹내장 가족력이 있거나 내가 고도근시이거나 이런 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녹내장 정기검진을 1년에 한 번씩 꼭 하시고 고령이 될수록 녹내장 유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정 이상 60세 이상이 되거나 만성질환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녹내장 정기검진을 꼭 하시길 당부드리고 녹내장이 이제 애석하게도 만약에 진단된 경우라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니 반드시 적절하게 빨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고 치료하면서 안압은 잘 조절되는지 검사해서 녹내장이 나빠지지 않는지 꼭 정기검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고 시청자 질문을 일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30대에 녹내장을 진단받았다면 노년이 되었을 때 실명될 확률이 매우 높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제 사촌동생도 저한테 진단이 됐고 제 이제 의사 친구들도 사실 저한테 진단이 많이 된 케이스가 있는데요. 제 친구나 사촌동생들이 공교롭게도 다 30대, 40대입니다. 만약에 초기 녹내장이 80대에 진단이 처음 됐다. 그럼 사실 그런 환자들은 치료를 거의 하지 않아도 돌아가실 때까지 실명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녹내장이 이른 나이에 될수록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기대 수명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녹내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씩 나빠진다면 그 사람은 30년, 40년 뒤에 굉장히 중대한 시력 저하나 시력 장애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젊을 때 녹내장을 진단됐으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안압약을 열심히 쓰셔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꼭 병원을 잘 와서 나빠지지 않는지 속도를 잘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반드시 30대 녹내장 진단됐다고 해서 노년이 되었을 때 실명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30대의 진단을 받고 우리가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이라고 하면 50년 정도를 끌고 가야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천천히 나빠지면 대부분 실명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최대한 천천히 나빠지도록 관리하려면 약을 잘 써주시고 병원을 잘 와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들꽃내음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은 힘든 운동을 하면 안압이 오른다고 들었는데 해도 되는 운동이 따로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한국녹내장학회에서 권장한 그 권고사항을 보시면 유산소 운동은 녹내장 진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달리기나 등산, 걷기 같은 운동, 자전거 타기는 권장하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그런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에 3번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녹내장이 초기인 경우에는 뭐 근력 운동 같은 거 예를 들면은 벤치프레스를 한다던가 뭐 아령을 든다던가 이런 것들을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거는 하셔도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말기 녹내장 환자인 경우에는 복압이 올라가는 행위가 일시적으로 안압을 오르게 만들 수 있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말기 녹내장 환자들은 그렇게 안압이 오르는 것도 최대한 자제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되 근력 운동은 무리하지 않게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것 그렇게 추천드리고요. 또 머리가 이렇게 거꾸로 물구나무 서기 운동처럼 머리가 아래로 가는 거는 또 그 행동이 한 10분, 15분 지속되면 안압을 또 오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말기 녹내장일수록 그런 행위는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초기 녹내장이다. 그러면 운동에 제약을 너무 두지 않고 그냥 하시면 되고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고 근력 운동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고 말기 녹내장 환자인 경우에는 유산소 운동 위주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녹내장에 대해서 최대한 천천히 그리고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들께 오늘 제 발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